지연아, 우리 집안 법도상 새 아기가 들어오면 첫날엔 찬물로 시부모 속옷을 손빨래해야 한단다. 그리고 새벽 5시까지는 칠첩반상을 차려내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른에 대한 성의가 없는 거 아니겠니? 가식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관의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향해 나는 미소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가 없다고?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잠옷바람으로 씩씩거리며 뛰어나온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다 내가 밀고 들어온 휠체어 위의 사람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님, 며느리로서 최고의 성의를 보여드리고자 경기도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님을 모셔왔어요. 앞으로 할머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어머님께서 수고 좀 해주세요.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나는 시원한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진짜 재미있는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찬물이 손등을 덮치자 손가락 뼈마디가 순식간에 굳어왔다. 플라스틱 대야에는 남자 와이셔츠, 땀에 전 면양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실크 소재인 고급 속옷 등 더러운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지연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세제는 묻히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 있었다. 지연아, 손놀림 좀 빠릿빠릿하게 못하니? 시어머니 박명숙은 팔짱을 낀 채 베란다 미닫이문 뒤에 서서 타일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새 며느리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건 알지? 새 아기 들어온 첫날에는 세탁기 안 쓰고 찬물로 시부모 속옷을 직접 손빨래하는 게 어른에 대한 성의란다. 거실에는 지연이 친정에서 해온 값비싼 혼수가전 3박스가 아직 방진 덮개도 벗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창고를 꽉 채우고도 남을 최고급 침구 세트와 도자기 식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이 중산층 가정에 두둑한 혼수를 챙겨 들어왔다는 증명이었다. 빨래 다 끝내면 주방에 있는 녹그릇들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놔라. 시어머니의 시선은 지연의 정수리를 넘어 캄캄한 베란다 밖의 밤 풍경을 향했고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다. 내일 아침 5시 전까지 사골국도 뽀얗게 우려내야 해. 명심해라. 칠첩반상은 무조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지. 마트에서 사온 걸로 대충 때울 생각일랑 마라. 그 정도도 못하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걸로 알 테니. 지연은 빨갛게 얼어붙은 두 손을 천천히 물에서 빼내 물기를 털어내고 일어섰다. 피부과에서 공들여 관리받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 완벽한 미소가 번졌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 성의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더니 휙 돌아서서 미닫이문을 닫았다. 마룻바닥 위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베란다에는 지연 혼자 남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초겨울의 칼바람이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손등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다. 그녀는 빨래를 계속하는 대신 플라스틱 대야를 타넘고 문을 열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 정우성은 문을 등진 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요란한 게임 이펙트가 눈이 부시게 번쩍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건음이 타닥타닥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책상 한 구석에는 먹다 남은 콜라 반 잔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게임에 흥분에 들썩이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우성씨. 키보드 치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은 뒤조차 돌아보지 않았다. 베란다에 아직도 빨랫감이 세대 하나 남았어요. 어머님이 오늘 밤 안으로 찬물에 다 손빨래하라고 하시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무척이나 평온했다. 아유, 그냥 좀 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마우스를 휙 털어대며 모니터 안의 조준점에만 눈을 번뜩였다.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냥 옛날 분이라 방식이 좀 고지식하신 거니까 당신이 좀 맞춰드려. 새며느리가 좀 숙이고 들어가야지.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참아.
모니터 스피커에서 게임 캐릭터가 사망하는 효과음이 터져 나왔다. 정우성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고 나서야 고개를 돌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지연을 쏘아보았다. 아, 거치적거리게 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 빨리 가서 빨래나 끝내. 우리 엄마 심기 거스르지 말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의 물은 아직 끓어오르지 않았지만 바닥에서부터 몽글몽글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연은 혼인신고서에 자기 남편으로 등록된 저 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문득 실소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틈이 벌어지지 않게 꽉 닫아버렸다.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 베란다로 다시 돌아온 지연은 빨랫감이 든 대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 있는 다용도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아까 고급 속옷을 빨 때는 반드시 다용도실 선반 맨 윗칸에 있는 천연 가루 비누를 쓰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다용도실 안에는 조명이 없었다. 거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한 채 지연은 까치발을 들고 맨 윗칸의 종이 상자를 더듬었다. 손끝에 먼지가 스치는 순간 무게 중심을 잃은 종이 상자가 기우뚱하더니 그 옆에 있던 낡은 틴 케이스까지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와르르. 빛바랜 영수증과 편지 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지연은 몸을 굽혀 그것들을 줍다가 빨간색 글씨가 인쇄된 독촉장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상단에는 경기도 늘푸른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성명, 박금순. 납부 통지, 요양원 침상 비용이 3개월 미납되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조속히 잔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본원은 특수 간병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독촉장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박금순. 시아버지의 어머니이자 정우성의 친할머니였다. 연애 시절 정우성은 가족 사진 속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던 노인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할머니가 다리도 불편하시고 성격도 엄청 고집스러우시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 노후 편하게 보내시라고 특별히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별장형 요양원을 잡아드렸잖아. 돈 엄청 깨졌어. 우리 엄마 진짜 효녀라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여 독촉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그곳은 물 맑은 별장 지대 따위가 아니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외진 공단 외곽 지역이었다. 게다가 그 형편없는 침상 비용 금액을 보니 서울에서 일반 파출부 아주머니를 부르는데 드는 돈보다도 적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 두둑한 퇴직금은 자기 주머니에 꽉 틀어쥐고 있으면서 다리가 불편하고 성격이 괄괄한 시할머니는 쓰레기 내다 버리듯 가장 싸구려 변두리 요양원에 처박아 둔 것이다. 심지어 그 푼돈마저 밀리고 있으면서 말이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독촉장을 반으로 접어 겉옷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밤 11시 40분. 그녀는 천연 가루 비누를 줍지도 않았고 얼음장 같은 플라스틱 대야 앞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홈웨어를 벗어 던지고 긴 기장의 패딩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친정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챙겨준 현금이었다. 차키를 집어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심야의 고속도로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운전대를 잡은 지연의 발끝은 흔들림 없이 엑셀을 밟고 있었다. 1시간 반 뒤 차는 다 허물어져가는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역겨운 배설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떠돌았다. 복도의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지연은 원무과 데스크를 한참이나 두드려 꾸벅꾸벅 조는 당직 요양보호사를 깨웠다. 그리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밀린 미납금을 전액 정산했다. 복도 끝에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자 병실 안에는 4개의 침상이 놓여 있었다. 그중 창가 쪽 침상에만 칙칙한 회색 커튼이 쳐져 있었다. 소리를 꺼둔 구형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홈쇼핑 방송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에 깡마른 체구의 노파가 휠체어에 앉아
손때가 타 반질반질해진 나무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기척을 느낀 노파가 고개를 돌렸다. 매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 지냈음에도 절대 꺾이지 않은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매지연은 다가가 휠체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더없이 완벽하고 정중한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넌 누구냐? 우성씨와 갓 혼인한 새아가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상체를 세우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코끝은 심야의 찬 공기에 얼어 연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뺨 위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지만 뚝 떨어지지 않게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완벽한 연기였다. 갓 혼인한 새아가 할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야밤 중에 내가 이런 귀신 나올 것 같은 구석탱이까지 웬일이냐? 내 시어미는 어디 가고? 어머님께서 집안 법도가 무척 엄격하다 하셨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억눌린 떨림을 머금고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씹어 뱉었다. 오늘 밤 안으로 찬물로 시부모님 속옷을 전부 손빨래하고 내일 아침 5시 전까지 사골국을 끓여내며 칠첩반상을 직접 차려내라 명하셨어요. 제가 도저히 다 해낼 재간이 없어 우성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저 꾹 참으라고만 하더군요. 다용도실에 가루비누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그 빨간색 독촉장을 꺼내어 바싹 마른 나무 껍질 같은 할머니의 손등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할머님께서 이곳에서 험한 꼴을 당하실까 염려되어 밤을 새워서라도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지연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독촉장 위로 번졌다. 할머니의 시선이 3개월 미납이라는 붉은 글씨에 꽂혔다. 앙상한 손가락이 맹렬하게 움츠러들며 종이 쪼가리를 구깃구깃 뭉쳐버렸다. 푹 꺼진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목구멍에서는 낡은 풀무질처럼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법도. 그년이 감히 나한테 법도를 운운해. 할머니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더니 쇠창살 침대 난간을 콱 내리쳤다.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굉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 독사 같은 년. 내 아들놈 퇴직금은 싹 다 진연 주머니에 꿰차고 시어미는 이런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 던져놓고 돼지길 기다리는 주제에 감히 새며느리 앞에서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기강을 잡아 할머니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불길은 병실 전체를 태워버릴 듯 맹렬했다. 할머니가 지연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악력이었다. 당장 밀어라의 할머니가 이를 뿌득뿌득 깔며 내뱉었다. 할머님, 지금 당장 서울로 간다. 그 아파트로 돌아가. 당장. 할머니는 정면을 불이 나게 노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찍어댔다. 그년이 도대체 무슨 갯뼈다귀 같은 법도를 세웠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지연은 눈썹을 내리깔아 눈 밑에 번진 감정을 감추었다. 그녀는 아주 순종적인 태도로 일어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네, 할머님. 지금 바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서울 도심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안방. 시어머니 박명숙은 번쩍 눈을 뜨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침대 탁자의 전자시계를 확인한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번졌다. 그녀는 실크 나이트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불이 다 꺼져 캄캄했고 구수한 사골국 냄새도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베란다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세대야 분량의 빨랫감이 얼음물에 담긴 채 어젯밤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미친 기집애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네. 박명숙의 머릿속으로 불길이 확 솟구쳤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쿵쾅쿵쾅 걸어갔다. 당장이라도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새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거실 바닥에 꿀려놓고 불호령을 내릴 작정이었다. 그녀의 손이 작은 빵 문손잡이에 닿기 바로 그 직전이었다.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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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철컥.
현관의 도어록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잠금 해제되었다. 박명숙은 흠칫 놀라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꼭두새벽에 밖에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육중한 현관문이 서서히 열리며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훈훈한 거실 안으로 늦가을 새벽에 매서운 냉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지연이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박명숙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을 부릅떴고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할머니는 얇고 낡은 손바지를 입고 하얗게 센 머리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앉아 있었다. 거친 나무 지팡이 끝은 휠체어 발판을 꾹 누르고 있었다. 그날 선 두 눈동자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박명숙의 전신을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다. 아, 박명숙은 입을 쩍 벌린 채 헉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다 무릎 뒤쪽이 현관 신발장 모서리에 쿵 부딪혔다. 왜? 시어미를 보고 나니 아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 할머니가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고는 온 힘을 다해 현관의 원목 신발장을 후려쳤다. 쾅!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이년아! 할머니의 날카로운 포효가 드넓은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 천하의 몹쓸 독사 같은 년아. 시어미를 보고도 당장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어. 대체 어디서 처먹은 버르장머리냐. 박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 불그락푸르락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연과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찌 이곳에. 내가 그 깡촌 구석에서 아직도 안 되진 게 억울해서 그러느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휘둘렀고 이번에는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박명숙의 가장 아끼는 명품 구두가 퍽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때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정우성이 까치집을 지은 머리로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짜증이 한가득이었다. 아씨, 엄마.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나 어제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느라. 그의 불평은 끝맺지 못했다. 비비던 눈을 뜨고 휠체어 위에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놈은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에서 매서운 포물선을 그리며 지팡이를 휘둘러 정우성의 정강이뼈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짜! 악! 정우성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박명숙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박살난 정강이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지연은 휠체어 뒤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장갑을 벗고 어젯밤 외출하기 전 현관 콘솔 위에 올려두었던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살짝 굽히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며느리로서 최고의 성의를 보여드리고자 밤을 새워 경기도까지 달려가 할머님을 모셔왔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 뼈대 있고 법도를 중시하는 가문이니 앞으로 할머님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며 하루 세끼 수바른 어머님께서 직접 정성껏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평소 안방마님처럼 기세등등하던 그 얼굴은 지금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졌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꺼내지 못했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며 거실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다.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은 지연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살짝 굽혔다. 할머님, 저는 이만 출근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집 전세 대출받은 게 있는데 이번 달 이자 갚을 날짜가 빠듯해서 도저히 일을 쉴 수가 없네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손등을 토닥이며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오냐, 착한 내 새끼. 바깥 양반 노릇하며 돈 벌어오는 사람이 제일 고생이지. 어서 다녀오너라. 이 집구석에 갓 시집온 새 아기가 소처럼 일하며 떠받들어야 할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말을 마친 할머니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명숙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갔다. 이 집의 허구한 날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하니?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닥에 엎드려 정강이를 문지르고 있는 남편을 훌쩍 타넘어 현관문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순간 문 너머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는 지팡이 소리와 기력이 펄펄 넘치는 할머니의 불호령이 들려오는 듯했다. 지옥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아파트 주방에는 퀴퀴하고 짭짤한 된장 냄새가 진동했다. 눈 밑에 퀭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박명숙이 쟁반에 된장찌개를 받쳐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어젯밤의 엄청난 충격에 아침 내내 시달린 탓인지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뜨거운 국물이 찰랑거리다 값비싼 원목 식탁 위로 몇 방울 튀었다. 상석에 앉은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두어 번 휘휘젓더니 국물을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1초 뒤. 푹. 할머니는 찌개 국물을 식탁 위로 뿜어버리더니 곧바로 손을 치켜들어 짝소리가 나게 뚝배기를 통째로 엎어버렸다. 펄펄 끓는 찌개 국물과 두부, 바지락 껍데기가 박명숙의 앞치마와 슬리퍼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아, 뜨거워. 박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펄쩍 뛰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 지금 나트륨 중독으로 날 죽일 작정이냐? 할머니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내리쳤다. 소금을 이렇게 때려 부어? 아주 시어미를 독살하고 이 집구석 재산 다 집어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다시 끓여와. 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평소보다 덜 짜게 한 건데 박명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고 변명하려 들었다. 어디서 말대꾸야. 할머니의 지팡이 끝이 박명숙의 발밑을 콕 찔렀다. 가서 걸레 가져와서 바닥 싹싹 닦아. 밀대 같은 거 쓰면 그게 청소냐. 농땡이지. 찌든 때가 지워지기나 해. 우리 집안 같은 뼈대 있는 양반집 법도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바닥을 한치 한치 닦아내야 집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거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닦아. 박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다. 그것은 불과 어젯밤 자신이 지연을 훈계하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뱉었던 그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들이 나와서 방패막이라도 되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너머로는 요란한 게임 타격음만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다. 정우성은 바깥의 폭풍 우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박명숙은 굴욕감에 이를 악물었고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총 아래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히고 단단한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걸레를 쥔 채 바닥에 찌개 얼룩을 벅벅 닦아내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시아버지 정동환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박명숙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사람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매달렸다. 그녀는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려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은 무릎을 보여주며 엉엉 울며 매달렸다. 여보, 나 진짜 이러다 제명에 못 살아요. 당신 어머니가 날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셨어. 찌개가 싱거우면 밍밍하다고 난리, 짜면 아예 내 몸에 확 들이붓고 한밤중에 호출벨 눌러서 물 떠 오라 해놓고 온도가 1도라도 틀리면 쌍욕을 퍼붓는다고요. 그 악독한 지연이 기집애, 지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 노인네를 일부러 집에 끌고 온 거라고요. 정동환은 양복 재킷을 훌렁벗어 던지며 짜증스럽게 미간을 팍 구겼다. 그는 소파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노모를 힐끗 쳐다보고는 눈앞에서 징징거리는 아내를 보며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아, 그만 좀 해. 정동환이 박명숙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어머니 수발드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지. 당신 태도가 지금 그게 말이 돼? 내가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피 터지게 돈 벌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당신 그 짜증나는 소리를 들어야겠어? 우리 엄마 연세도 내일 모레 8순인데 당신이 좀 져주면 덧나? 당신 진짜 나 불효자식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만들 작정이야? 박명숙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피곤함과 짜증으로 찌든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자신이 반평생 동안 군림해온 그 알량한 권력이라는 것이 그 잘난 핏줄과 역겨운 가짜 효도 앞에서는 종잇장처럼 나풀나풀 찢겨나간다는 사실을.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스티로폼 보온 상자가 들려 있었다. 신발을 벗은 지연은 곧장 주방으로 향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환상적인 마블링이 대리석 무늬처럼 박혀있는 최고 등급 툭불 한우가 들어있었다. 지연은 식탁 한가운데에 전기 그릴을 올리고 코드를 꽂았다. 달궈진 불판 위에서 고깃기름이 지글지글 기막힌 소리를 내며 익어갔고 최고급 한우의 고소한 육향이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집게로 가장 야들야들한 부위를 뒤집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접시에 놔드렸다. 할머님, 이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으니까 많이 드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할머니는 고기를 입에 넣고 씹더니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의 주름살이 만개한 꽃처럼 활짝 펴졌다. 오냐, 그래. 우리 지연이밖에 없구나. 어른 챙길 줄 아는 건 이 녀석뿐이야. 박명숙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기름때 묻은 수세미를 쥐고 있었다. 진동하는 고기 냄새를 맡자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비참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은 밥 한 숟갈밖에 넘기지 못한 상태였다. 수세미를 내려놓은 그녀가 젓가락을 들고 쭈뼛쭈뼛 식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가 맘대로 오라고 했어. 할머니가 번쩍 눈을 뜨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내질렀다. 위아래도 없어. 어른이 아직 수저도 안 놓았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식탁 앞을 얼쩡거려? 썩 주방으로 안 꺼져. 어제 먹다 남은 쉰찌개나 퍼먹고 설거지나 깨끗하게 해놔. 박명숙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구원의 눈길로 식탁 맞은편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성은 고개도 처박은 채 입 주변에 기름칠을 해가며 한우를 개걸스럽게 우겨 넣느라 엄마 쪽은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연은 집게를 쥔 채 평온한 얼굴로 눈꽃 마블링이 선명한 고기 한 점을 불판에 올렸다. 붉은 핏물이 고열에 닿아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겨눈질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린 고기를 굽는 데만 열중하다가 가장 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 한 점을 할머니의 밥그릇 위에 사뿐히 얹어드렸다. 비좁은 다이닝룸 안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불판 위로 튀어오르는 기름방울 소리만 탁탁 울렸다. 지연은 손에 닿는 얼음물 잔을 들어 다시 한번 목을 축였다. 유리잔 바닥이 대리석 식탁에 닿으며 탁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박명숙의 어깨가 그 소리에 맞춰 움찔 떨렸다. 그녀는 유리잔 겉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만 노려보다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식탁 쪽으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목석처럼 굳어있던 그녀는 결국 뒤로 돌아섰고 기름때 낀 수세미를 쥐어들고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들을 신경질적으로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릇이 부딪히며 나는 요란한 마찰음으로도 꿀꺽꿀꺽 마른 침을 삼키는 그녀의 비참한 소리를 다 덮지는 못했다. 그 후로 꼬박 2주일 동안 넓은 아파트 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매일 새벽 4시 반, 박명숙은 정확히 눈을 떠야만 했다. 1분이라도 늦잠을 잤다가는 안방 문이 부서져라 지팡이로 두들겨 맞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잠이 지독히도 없으면서 기력은 펄펄 넘쳐났다. 국 끓이는 불 조절을 조금만 실수해도 냄비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리기 일쑤였고 마룻바닥을 닦은 걸레 물기를 꽉 짜지 않아 물자국이라도 남으면 무릎을 꿇고 온 집안을 3번씩 다시 닦게 만들었다. 정우성은 여전히 매일같이 작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처해댔다. 방문 밖에서 제 엄마가 쌍욕을 먹으며 질집을 짜대도 그저 헤드셋 볼륨을 최대로 키우는 게 다였다. 시아버지 정동환 역시 회사 임원 승진 심사 준비라는 핑계를 대며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처마시고 들어와서는 객실에 골아떨어져 집안 꼴이 어찌 돌아가든 나 몰라라 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매일 칼같이 출퇴근을 했고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할머니께 무난 인사를 올렸다. 지연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할머니의 불호령이 절대 지연을 향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유일한 방관자로서 박명숙의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꼴을 차가운 눈으로 관망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박명숙의 잔뜩 짓눌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언제 하늘에서 지팡이가 벼락처럼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신경질적인 떨림이 배어 있었다. 그래요.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있는 그 노후 상가 맞아요. 평수는 좀 작아도 목은 꽤 괜찮다니까요. 숫자 패드로 향하던 지연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문 안쪽에서 박명숙은 휴대폰 송화구를 손으로 꽉 틀어막은 채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공은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빈 휠체어를 힐끔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중이었다. 물론 명의는 그 늙은이로 되어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집며느리인데 당연히 대리인 자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일주일 안에 현찰로 한 방에 쏠매수자만 찾아주면 시세보다 20% 정도는 깎아줄 수 있어요. 그래요. 20%. 대신 무조건 빨리 진행해야 해요. 계약금만 통장에 꽂히면 내가 당장 그 늙은이 끌고 아니 모시고 가서 도장 찍을 테니까. 인감증명서랑 집문서는 다 내 손에 있으니까 당장 매수자나 알아봐요. 통화는 다급하게 끊어졌다. 박명숙은 베란다의 차가운 통유리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반달 전 새 며느리에게 손빨래를 시키며 우아를 떨던 안방마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썩어 빠진 상가만 처분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제일 외진 폐쇄병동을 알아봐서 그 늙은 미친년 통째로 가둬버리고 아무도 못 찾게 만들어버릴 거야. 박명숙이 이를 뿌득뿌득 갈며 악독한 저주를 뱉어냈다. 내 이 집구석에서 그 노인네한테 말라 죽을 순 없지? 절대 못 죽어. 문 밖에서 지연은 숨죽여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 앞 벤치로 향했다. 그곳에 꼬박 30분을 앉아 박명숙의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거라 확신이 든 후에야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처럼 식탁에서 할머니에게 반찬을 올려드렸다. 박명숙은 웬일로 주방에서 눈물을 훔치지 않고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짜낸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요 며칠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치워. 뭘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놨어? 늙은이 목에 걸려 죽으라는 게냐? 박명숙은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당장 가서 잘게 다시 썰어오겠습니다. 지연은 눈썹을 내리깔며 밥그릇에 담긴 흰쌀밥을 응시했다.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이었다. 박명숙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달한 것이다. 그녀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연막을 치기 시작했다. 깊은 밤 오 아파트 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검은색 실크 잠옷 차림의 지연이 작은 방 문을 살며시 열었다. 정우성은 침대의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는 여전히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맨발로 마룻바닥을 디뎠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지연은 거실에 놓인 거대한 유럽풍 가죽 소파 앞으로 다가갔다. 소파 등받이 쪽은 할머니가 낮 동안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이자 안방과 주방을 오갈 때 무조건 지나쳐야 하는 길목이었다. 지연은 헐렁한 잠옷 주머니에서 검고 길쭉한 직사각형 물건을 꺼냈다. 대용량 녹음기였다. 측면의 버튼을 누르자 빨간색 표시등이 켜졌다가 이내 꺼지며 무음 녹음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소파 아래쪽 원목 프레임 안쪽에 작은 테이프를 이용해 녹음기를 단단히 붙였다. 거실과 베란다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잡아내기에 완벽한 위치이면서도 매일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에는
절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모든 작업을 마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었다. 굳게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고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인감증명서다. 한국에서 이 증명서는 본인의 최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같다. 박명숙의 손에 노인의 인감도장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정신이 또렷한 할머니가 그 도장을 몸에서 떼어놓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박명숙이 권한을 얻어내려면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으니 애지중지하는 아들놈을 무조건 끌어들일 것이다. 지연이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틀을 넘기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회사 자리에서 업무를 보던 지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녹음기와 연동된 클라우드 앱에서 소리 감지 알림이 온 것이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어폰 너머로 먼저 온갖 서랍을 뒤집어 엎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길길이 날뛰는 박명숙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정우성의 짜증 섞인 불평이 뒤따랐다. 아, 엄마. 미쳤어. 할머니 화장실 간 사이에 나보고 할머니 옷주머니를 뒤지라고? 그러다 들켜서 지팡이로 후들겨 맞으면 내 다리 작살나는 거 책임질 거야? 너 목소리 안 낮춰. 박명숙의 목소리는 극도로 억눌려 있었지만 히스테릭한 초조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 망할 노인네가 인감도장을 아예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단 말이야. 샤워할 때도 안 빼. 짐이란 짐은 다 뒤져봤는데 그림자도 못 봤어. 도장 없이는 부동산에서 명예 이전 서류를 절대 안 꾸며준단 말이야. 그럼 팔지 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그 상가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셔? 너는 내가 먼저 돼질 것 같니? 저 노인네가 먼저 돼질 것 같니? 박명숙이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억눌린 포효를 터뜨렸다. 지금 내 꼴을 좀 봐. 무릎은 온통 시퍼렇게 멍들고 매일 너희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나 주워 먹고 있어. 내가 그러고도 사내 새끼야? 나아준 애미가 이렇게 핍박받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고. 녹음 파일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정우성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도장을 못 구했는데 무슨 수로 팔아. 도장은 이제 필요 없어. 박명숙의 목소리가 돌연 음산하게 가라앉았다.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인감도장이 없어도 본인 오른쪽 엄지 지문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대. 내가 그 노인네 지문이 찍힌 옛날 병원 진단서를 하나 빼돌려놨거든. 불법 심부름센터 쪽에 연락해서 실리콘 지문 골무만 하나 파면 엄마 미쳤어. 정우성이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이건 사문서 위조야. 공문서 부정 행사라고. 만약에 걸리면 나까지 쇠고랑 차고 감방 간단 말이야. 누가 걸린대? 박명숙이 아들의 멱살을 틀어준 듯 옷깃이 팽팽하게 쓸리는 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집만 팔아치우면 내가 당장 사설 구급차 불러서 그 늙은이 포박해다가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쳐넣을 거야. 정신병 걸린 노인의 헛소리를 대체 누가 믿어주겠어? 우성아, 엄마한텐 이제 너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가서 그 심부름센터 좀 만나봐. 상가 계약금만 통장에 꽂히면 엄마가 너 당장 최신형 수입차로 싹 바꿔줄게. 응. 이어폰 너머로 정우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이해득 씨를 따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진짜 그 포르쉐로 바꿔줄 거야? 그래. 일단 서류부터 넘기고 이번 주말에 당장 그 노인네부터 치워버리자. 알았어. 그럼 내일 내가 가서 그 지문 골무 받아올게. 엄마는 서류나 똑바로 준비해놔. 지연이 그 여자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고. 요새 너무 조용해서 묘하게 기분 나쁘니까? 그 기집애가 뭘 안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는 맹추 같은 년이 매일 그 알량한 회사나 출근할 줄 알지? 오디오는 거기서 끝났고 옷자락이 스치는 부스럭거리는 발소리만 남았다. 지연은 사무용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이어폰을 뺐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물결치듯 요동치는 오디오 파형을 바라보며 그녀는 책상 위에 얼음물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지연은 화면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마우스를 클릭해 이 음성 파일을 3개의 복사본으로 만든 뒤 각기 다른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해 두었다. 주말 아침. 서울의 하늘은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다. 지연은 회사에 급한 기획안이 생겨 특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아파트 단지 1층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차창 너머로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만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더니 번쩍이는 경광등을 단 하얀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 직원 4명이 접이식 들것을 끌고 거칠게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곧장 현관 로비로 들이닥쳤다. 지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상가 매매 계약금이 이미 입금되었고 박명숙은 단 1초도 지체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었다. 구급차 직원들의 뒤를 따라 느긋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연은 자신의 집보다 한층 더 높은 13층 버튼을 눌렀다. 그 시각 아파트 12층의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거 놔. 이 강도 같은 놈들. 당장 놓으란 말이다.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할머니는 현관문 틀을 죽기 살기로 부여잡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피가 통하지 않아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팡이는 이미 몇 미터 밖으로 걷어차인 지 오래였다. 우락부락한 남자 직원 2명이 양쪽에서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억지로 들것 위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 자꾸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그만 고집 피우세요. 한 직원이 억지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떼어내며 소리쳤다. 꺼져. 난 멀쩡해. 저것들이 날 죽이려는 거야.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직원의 무릎을 걷어찼다. 현관 안쪽에선 박명숙은 가짜 병력 진단서 뭉치를 손에 쥔 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란에 놀라 문 밖으로 하나둘 모여든 이웃 주민들을 향해 서럽게 하소연했다. 주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 시어머니신데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이제 폭력성까지 보이십니다. 매일 밤마다 부엌칼을 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시는데 저도 더는 방법이 없어요. 가족들 목숨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전문 병원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전형적인 악질 가족 범죄의 수법이다. 노인에게 정신 이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보호자의 동의 서명만 있으면 사설 구급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와 단절된 폐쇄병동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다. 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정우성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애꿎은 직원들만 향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아, 아저씨들 좀 빨리빨리 합시다. 웃돈까지 얹어졌는데 일 처리가 왜 이렇게 굼떠요. 마침 맞은편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오지랖 넓은 부녀 회장 최 여사가 이 광경을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고, 맙서사. 평소에 박 여사님이 그렇게 상냥하시더니 집에서 저런 고초를 겪고 계셨네. 쯧쯧, 어쩌면 좋아. 내 말이여. 저 노인네 힘쓰는 것 좀 봐. 보통 미친 게 아니라니까. 이 구경을 나온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도 맞장구를 치며 박명숙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난 안 미쳤어. 저것들이 내 지문을 위조해서 내 집을 팔아넘겼다고. 저것들은 사기꾼이야.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지만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성을 잃은 정신병자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한 직원이 주머니에서 압박끈을 꺼내 할머니의 손목을 강제로 결박하려던 찰나였다. 그 손 놓으시죠. 서늘하고 차분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압도적인 목소리가 인파 바깥에서 들려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구김살 하나 없는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지연이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채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내주었다.
지연은 들것 앞으로 다가가 포박을 준비하던 직원들을 서늘하게 훑어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를 짓누르는 위압감이 넘쳐 흘렀다. 사설 구급차로 노인 강제 입원. 국공립병원의 정신감정서도 없이 오직 보호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행 중이군요. 제가 지금 당신들을 납치 방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먼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습니까? 4명의 직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약속이나 한 듯 손놀림을 멈췄다. 갑자기 나타난 지연을 본 박명숙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으나 이내 다시 처량한 표정으로 가면을 바꿨었다. 지연아, 넌 대체 왜 이럴 때 나타나서 산통을 깨는 거니? 넌 모르겠지만 너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가 칼까지 빼들어서 우성이를 찌를 뻔했단다. 다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요, 세댁. 이제가 시집와서 물정을 잘 모르나 본데 시어머니도 오죽하면 이러시겠어. 우 부녀회장 최 여사가 거들고 나섰다. 오죽하면 이러시겠냐고요? 지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최 여사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곧장 박명숙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반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지연은 박명숙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기에 재활용조차 안 되는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확실히 오죽하면 이러셨겠어요. 오늘 할머님을 강제로 치워버리지 않으면 가짜 지문 만들어서 상가 빼돌린 그 끔찍한 범죄가 낱낱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12층 복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지문 위조라니. 이 독사 같은 기집애야. 미친 노인네 하나 감싸겠다고 시어미를 모함해? 뒤에 숨어있던 정우성도 패닉에 빠져 펄쩍 뛰어오르며 지연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너 돌았어. 당장 집 안으로 안 꺼져? 여기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지연은 정우성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비상방송 앰프 스피커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순간 음산하고 다급한 박명숙의 음성이 끔찍한 메아리가 되어 12층 복도 전체를 꽝꽝 울렸다. 도장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인감도장이 없어도 본인 오른쪽 엄지 지문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대. 내가 그 노인네 지문이 찍힌 옛날 병원 진단서를 하나 빼돌려놨거든. 불법 심부름센터 쪽에 연락해서 실리콘 지문 골무만 하나 파면 사람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어서 겁에 질린 정우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건 사문서 위조야. 공문서 부정 행사라고. 만약에 걸리면 나까지 쇠고랑 차고 감방 간단 말이야. 누가 걸린대? 집만 팔아치우면 내가 당장 사설 구급차 불러서 그 늙은이 포박해다가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쳐넣을 거야. 정신병 걸린 노인의 헛소리를 대체 누가 믿어주겠어?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복도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무서운 정막이 흘렀다. 부녀회장 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 안에서 빈 캔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 여사는 두 눈을 부릅뜬 채 평소 교회에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며 온갖 우화를 떨던 박명숙을 마치 뿔 달린 괴물이라도 보듯 쳐다보았다. 당신들 최 여사가 박명숙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노인의 재산 빼먹으려고 지문을 위조해? 그래놓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세상에 어쩜 저렇게 끔찍할 수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더니 다 헛소리였네. 아주 쓰레기 집구석이잖아. 당장 경찰 불러.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은 당장 콩밥을 먹여야 돼. 이웃들의 동정심은 순식간에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돌변했고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비난이 해일처럼 박명숙을 덮쳤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구급차 직원 4명은 화들짝 놀라 할머니를 놓아주었다.
그들은 마치 불붙은 폭탄이라도 던져버리듯 들것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회색지대에서 불법을 일삼는 그들 같은 사설업체가 가장 먼저 털리기 때문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에 기대섰다. 지연이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단단히 부축하고는 바닥에 나뒹굴던 지팡이를 주워 할머니 손에 쥐어들였다. 할머님, 많이 놀라셨죠의 지연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웃들을 뚫고 박명숙 모자를 향해 살기 어린 시선을 꽂았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가리켰다.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극도의 분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내 오늘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 놈들만큼은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가마. 박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지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이 샹년아,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 폰 당장 내놔. 지연은 여유롭게 반보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발악을 가볍게 피했다. 어머님, 지금 그쪽이 가장 걱정하셔야 할 건 제 휴대폰이 아닙니다. 지연은 바닥에 엎어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여전히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10분 뒤면 이곳에 도착할 경찰분들이죠.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 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강남경찰서 유치장 바닥에도 보일러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박명숙은 그 자리에 완전히 널브러졌다. 이웃들의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욕설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동네에서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현모양처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다. 과거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사회적 매장이라는 지독한 공포가 얼음물처럼 그녀의 전신을 끼얹었다. 정우성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바닥에 엎어진 엄마를 부축하기는커녕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바짝 붙였다. 그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나랑 상관없어,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동의한 적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3일 뒤 강남구의 어느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 은은한 홍차향이 감도는 사무실 안.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시티뷰가 한눈에 들어왔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할머니는 옷 안주머니에서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도장집을 꺼냈다. 도장집을 열자 박명숙 모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물소뿔 인감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붉은 인주를 묻혀 재산양도 공증서류 위에 꾹 아주 무겁게 도장을 찍었다. 정지연 고객님,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대직원 포함 상가 건물은 합법적으로 정지연 님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지연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평온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도장을 챙겨 넣고 지연의 손을 꽉 쥐었다. 거칠고 메마른 두 손에서 진심 어린 악력이 전해졌다. 지연아, 내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리지 않았구나. 그 독사 같은 년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했고 그 호로자식 같은 손자놈은 내 돈통만 노렸다. 이 집구석에서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건 너 하나뿐이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상가, 원래는 우성이 놈 몫으로 남겨두려 했던 거다. 이제 내 너에게 주는 보상이라 생각하고 받아다오. 할머님, 이것은 할머님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평안입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안은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박명숙은 그날 경찰 출동 사건 이후 가족 간의 분쟁이고 실질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시 구속은 면하고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미 얼굴을 들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최 여사 일행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는 처지였다.
거실에서는 정우성이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지연을 발견한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허겁지겁 달려왔다. 지연아, 여보. 드디어 왔어. 정우성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손을 쳐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녹음기에 찍힌 거. 그거 다 우리 엄마가 혼자 꾸민 짓이야. 난 억지로 휘말린 거라고. 내가 경찰서 가서 나한테 걸린 혐의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녀야 하잖아. 지연은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우성 앞에 툭 던졌다. 도장 찍어. 정우성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확인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기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전세 아파트 재산 분할권을 전부 포기하라고? 지연아, 너 미쳤어. 이 집 전세 대출은 내가 갚고 있어도 보증금 원금은 우리 아빠가 보태준 거잖아. 나보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라는 거야? 지연은 의자를 빼고 앉아 두 손을 깍지 껴 식탁 위에 올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우성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 공범인 당신 역시 내가 검찰에 원본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순간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타이틀은 날아가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전과자 딱지까지 평생 달고 살게 되겠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감방에 안 가는 대가로 이 전셋집을 넘길래? 아니면 그깟 보증금 몇 푼 건지겠다고 나랑 법정 싸움하면서 당신네 소중한 어머니랑 나란히 콩밥 먹을래? 선택해. 정우성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서 식은 땀을 뚝뚝 흘렸다. 그는 이혼 합의서와 감정 없는 지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극도의 이기심과 공포 앞에서 어머니의 자랑이던 이 찌질한 마마보이는 마침내 가장 비겁한 본성을 드러냈다. 찍찍을게. 그는 식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갈겨 썼다. 이 집 너 가져 대신 증거. 그 녹음 파일 당장 다 지워. 그리고 애초에 우리 엄마가 저지른 짓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정우성은 지장을 꾹 찍으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다. 나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 미친 여자랑은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그날 밤 정우성은 캐리어 2개의 짐을 대충 쑤셔 넣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야반도주하듯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는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서울 하늘에서 올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상자를 끊임없이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전부 박명숙과 정동환의 개인 짐들이었다. 시아버지 정동환은 집안의 연이은 스캔들에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는 남은 퇴직금만 긁어모아 여론을 피하겠다며 시골 구석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다. 그리고 박명숙은 아들의 방패도 잃고 남편의 경제적 지원도 끊긴 채 중산층의 자부심이던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완벽하게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박명숙의 손에는 낡은 이민 가방 2개만 덜렁 들려 있었다. 문 안쪽에 서 있는 지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악독함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너무 우쭐대지 마. 박명숙이 이를 득득 깔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내 가정을 파탄냈어. 우릴 그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쫓아낸 죄값 언젠가 꼭 천벌로 돌려받을 거야. 지연은 고급 카디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현관문 틀에 기대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며칠 만에 팍 늙어버린 박명숙의 쪼그라든 얼굴을 유유히 감상했다. 어머님, 지연이 마지막으로 그 호칭을 입에 담았다. 잊으셨나 본데 이 집안의 법도는 늘 어머님께서 직접 세우셨잖아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세우신 그 고귀한 법도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반지하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빨래를 하시다 보면 베란다에서보다 훨씬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박명숙의 일그러진 얼굴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나 현관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무거운 철문이 서서히 닫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과거의 악취와 소음을 영원히 차단하는 완벽한 마침표였다.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연이 뒤를 돌았다. 거실은 전문 가사 도우미의 손길을 거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다. 몇 달간 집안을 짓누르던 퀴퀴한 된장찌개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은은하고 산뜻한 프리지어 디퓨저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VIP 전문 요양보호사가 작은 방에서 걸어 나와 지연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사모님, 할머님께서는 오후 다과를 다 드시고 지금 베란다에서 눈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연은 푹신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천천히 베란다로 향했다. 새 며느리가 한밤중에 찬물로 손빨래를 해야 했던 그 서늘하고 삭막한 베란다는 바닥 전체에 따뜻한 방부목이 깔린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산처럼 쌓여있던 플라스틱 대야와 땀냄새 나는 빨랫감들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는 소음 없이 조용히 돌아가는 최고급 의류 건조기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두툼한 양모 방석이 깔린 흔들의자에 앉아 무릎에 전기담요를 덮고 있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창밖으로 흩날리는 첫눈을 음미하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 옆의 빈자리를 가만히 토닥였다. 지연은 그곳으로 다가갔다. 시집온 첫날처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는 대신 자연스럽게 몸을 굽혀 할머니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담요를 포근하게 덮어드렸다. 건조기에서 완료를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고 배기구를 통해 햇살을 머금은 섬유유연제 향의 따스한 바람이 훅 뿜어져 나와 지연의 뺨을 간지럽혔다. 그 바람은 무척이나 포근해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날 밤 손등을 핥히던 칼바람의 냉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았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낸 자의 냄새는 이토록 보송하고 따스한 것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